서울 찾았습니다. 변두리 낡은 지금 가지고 간판조차 가는 중입니다. 빛바랜 문창서점. 30년째 아무도 못 이곳을 봤습니다. 지켜온 주인 박철수 씨는 오늘도 네, 먼지 찾았습니다. 쌓인 책들 사이에서 지금 가지고 시간을 가는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사실을 알리는 아무도 못 시계탑 봤습니다. 종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질 무렵 네, 늘 찾았습니다. 그랬듯 그분이 가지고 문을 가는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수현 70 아무도 중반으로 못 봤습니다. 보이는 노신사였습니다. 정갈하게 찾았습니다. 다림질된 검은색 지금 가지고 양복 가는 차림이었지만 신발 밑창은 다 닳아 구멍이 나 아무도 못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언제나처럼 네, 찾았습니다. 낡은 가죽 서류 지금 가방이 가지고 들려 있었고 걸음걸이는 무겁지만 아무도 단호했습니다. 못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네, 박 씨가 찾았습니다. 습관적으로 지금 인사를 가지고 가는 건넸지만 노신사는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아무도 못 끄덕이고는 곧장 서가 깊숙한 곳으로 네, 향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늘 지금 같은 가지고 자리, 가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코너. 그곳엔 아무도 못 아무도 봤습니다. 거들떠보지 않는 네, 1980년대판 찾았습니다. 계몽사 세계백 가지고 과사전 시리즈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 봤습니다. 노신사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네, 조심스럽게 찾았습니다. 책등을 지금 가지고 훑었습니다. 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동물 편이었습니다. 아무도 못 누렇게 봤습니다. 변색된 표지, 곰팡이 냄새까지 네, 나는 찾았습니다. 그 책을 꺼내든 지금 가지고 그의 가는 손이 중입니다.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펼쳐진 아무도 페이지 못 봤습니다. 어딘가를 한참 응시하던 노신사는 네,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확인한 듯 조용히 가지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운터로 돌아온 아무도 그는 못 책을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찾았습니다. 가방에서 지금 가지고 빳빳한 가는 5만 원권 지폐 10장을 꺼내 정갈하게 나란히 아무도 못 놓았습니다. 50만 원. 네, 은행에서 찾았습니다. 갓 찾아온 듯 지금 새 가지고 돈 가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르신, 이거 5천 아무도 원짜리예요. 못 봤습니다.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네, 찾았습니다. 박 씨가 당황해서 지금 가지고 물었습니다. 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노신사는 잔잔한 미소만 아무도 못 지을 봤습니다. 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찾았습니다. 제게 이 책의 지금 가치는 가지고 이 가는 금액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아무도 못 단호했습니다. 봤습니다. 박 씨가 뭐라 더 말하려는 네, 순간 찾았습니다. 노신사는 지금 가지고 이미 가는 책을 품에 안고 서점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 봤습니다. 뒷모습은 어딘지 쓸쓸했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또 오셨네 그 지금 양반. 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옆 가게 생선가게 사장이 담배를 물고 아무도 못 다가왔습니다. 벌써 20번째예요. 네, 찾았습니다. 이미 1,000만 원이 가지고 넘게 가는 쓰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도 헌 못 책에 봤습니다. 그런 돈을 쓴다는 게 혹시 네, 치매 찾았습니다. 아닐까요? 지금 아니면 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돈 세탁? 두 사람은 의심 아무도 어린 못 봤습니다.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순간 찾았습니다. 저 멀리 골목 지금 어귀에서 가지고 가는 노신사가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는 모습이 아무도 못 보였습니다. 봤습니다. 수화기를 든 그의 표정은 네, 다급해 찾았습니다. 보였고 입술이 가지고 빠르게 가는 중입니다. 움직였습니다. 오늘 하나 더 아무도 구했습니다. 못 봤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멀리서도 찾았습니다. 들릴 듯한 가지고 간절한 가는 목소리. 박 씨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아무도 못 느낌에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이 노인의 정체는 지금 가지고 과연 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책들은 대체 아무도 어디로 못 가는 봤습니다. 걸까요? 해질녘 문을 닫으며 박 찾았습니다. 씨는 지금 결심했습니다. 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내일은 그를 따라가 보리라. 이 아무도 못 기이한 봤습니다. 비밀의 끝을 확인하리라. 다음 날 오후 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서점 문을 잠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3시 50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골목 모퉁이 구멍가게 처마 밑에 몸을 숨기고 노신사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사시정각. 시계탑 종소리와 함께 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같은 양복, 같은 가방. 박 씨는 숨을 죽이고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서점을 나선 노신사는 골목 끝 낡은 리어카가 세워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녹슨 리어카에는 이미 오래된 책 몇 권과 고철 조각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 산 백과사전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은 노신사는 리어카 손잡이를 힘겹게 잡아 끌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이에 혼자서. 박 씨는 차마 나서서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의심하며 뒤쫓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노신사가 향한 곳은 도심 외곽의 가파른 달동네였습니다. 재개발도 비켜간 낡은 동네. 좁은 골목길은 시멘트 계단으로 이어졌고 리어카를 끌고 오르는 노인의 등은 점점 더 굽어졌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멈춰 서서 헐떡이다가도 다시 손잡이를 잡는 그의 모습에서 무언가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박 씨도 노신사도. 언덕 꼭대기 막다른 골목. 슬레이트 지붕이 군데군데 무너진 단칸방 앞에서 노신사가 멈춰 섰습니다. 대문이라고 하기엔 초라한 철제 문짝을 밀고 들어가는 뒷모습을 본 박 씨는 담장 모서리에 몸을 숨겼습니다. 좁은 마당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낡은 집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물체가 있었습니다. 최고급 특수 강철로 만들어진 금고. 높이만 2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은행 금고실에서나 볼 법한 물건이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 금고는 허름한 마당에서 이질적으로 빛났습니다. 적의 대체. 노신사는 리어카에서 백과사전을 꺼내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157페이지 동물의 왕국. 치타 그림 옆 설명문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무언가를 메모지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7, 15, 23. 중얼거리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숫자였습니다. 노신사는 몇 개의 숫자를 적더니 금고의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족해. 노신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메모지를 구겨 쥐고 금고의 차갑고 단단한 표면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오늘도 왔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70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금고를 껴안 듯 양팔을 뻗은 채 오래도록. 박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금고 안에 뭐가 들었기에? 범죄 수익금? 비자금? 아니면 해가 저물어가는 마당에서 홀로 금고를 어루만지는 노인의 모습은 처연했지만 동시에 불길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게 있습니다. 수상한 노인이 거액으로 책을 사들이고 있고 집에 거대한 금고가. 통화하는 박 씨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어딘가 떨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이미 신고는 접수되었고 경찰은 곧 출동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신고 후 30분. 경찰차 2대가 좁은 골목을 올라왔습니다. 사이렌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박 씨는 경찰들과 함께 노신사의 집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경찰입니다. 철문이 벌컥 열리고 경찰 3명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노신사는 금고 앞에 앉아 백과사전을 펼쳐놓은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놀란 눈빛으로 경찰들을 올려다보던 그는 본능적으로 책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손에 든 것 내려놓으시고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경찰의 단호한 목소리에 노신사는 천천히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신분증을 떨어뜨렸고 한 경찰이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이수연. 잠깐만요. 무전기로 신원 조회를 하던 경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본청에서 회신 왔습니다. 이분 과거 국가 주요 시설 보안 담당. 특급 보안 전문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요? 박 씨가 되물었습니다. 경찰은 노신사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해진 양복, 낡은 신발, 그리고 무너져가는 집.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이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네요. 독거노인이시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박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 돈은 어디서 난 겁니까? 저희 서점에서만 벌써 1,000만 원이 넘게 쓰셨어요. 헌책에 범죄 수익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경찰이 말을 이었습니다. 노신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낡은 통장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손때 묻은 통장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경찰이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큼지막하게 적힌 잔액. 30년 전 입금된 퇴직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달간의 출금 내역. 50만 원씩 규칙적으로 빠져나간 기록들. 통장 잔액은 이제 바닥이 보였습니다. 이게 전 재산입니까? 네. 노신사의 대답은 짧았지만 무겁게 울렸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평생 모은 돈을 헌책 사는데 다 쓰시다니. 헌책이 아닙니다. 노신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가라앉았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를 찾는 일입니다. 30년 전 제가 가둬버린 아버지를 꺼내는 일이에요. 경찰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노신사는 금고를 돌아봤습니다. 저 금고는 제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유산입니다. 아버지도 저처럼 평생 금고만 만드셨죠.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작품이라며 저에게 주셨습니다. 금고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모릅니다. 30년째 열지 못했으니까요. 노신사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거기엔 아버지의 떨리는 필체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내가 가장 좋아하던 글자 속에 있다. 이게 전부입니까? 네. 이게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노신사는 바닥에 흩어진 백과 사전들을 쓸어 모았습니다. 이 책들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함께 읽던 유일한 책입니다. 무뚝뚝하셨지만 밤마다 무릎에 앉혀서 읽어주셨어요. 동물, 식물, 세계 지리. 제가 가장 좋아하던 글자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경찰과 박 씨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닙니다. 노신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가두신 30년 전에 저를 꺼내려는 것뿐입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마당에 석양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금고의 차가운 표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경찰들은 더 이상 수색을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의 절박한 눈빛 속에서 30년을 기다려온 간절함을 읽었을 뿐입니다. 경찰들이 물러간 뒤 박 씨는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마당 한편에 서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금고 앞에 다시 앉아 백과 사전들을 하나씩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지 그러십니까? 노신사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박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제 아버지는요. 노신사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엔 젊은 날의 아버지가 거대한 금고 앞에서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평생 금고만 만드셨습니다. 은행, 관공서, 대기업.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지키는 철문을 만드는 게 아버지의 자부심이었죠.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는 노신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겐 그렇게 차가웠습니다.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돌아와서는 작업실에 틀어박혀 계셨죠. 외로우셨겠습니다. 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집을 나왔어요. 보안업체에 취직했지만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으니까요. 노신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어요. 중환자실 침대 옆에 이것만 남겨두고 노신사는 그 낡은 쪽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는 내가 가장 좋아하던 글자 속에 있다. 이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돌아가셨죠.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마당에 이 금고가 있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작업 일지를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1년간 이 금고만 만드셨더군요. 특수강철 12단계 보안 시스템. 아버지 평생의 기술이 다 들어간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박 씨는 금고를 올려다봤습니다. 석양빛에 반짝이는 그 거대한 철문이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전 보안 전문가니까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최신 장비도 써보고 동료 전문가들에게도 부탁했어요. 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금고는 기술로는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깨달았습니다. 노신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던 글자. 그건 책 속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던 시간 속에 있었던 겁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유일하게 저를 무릎에 앉히고 함께 읽어주시던 200과 사전들. 동물들의 이름, 식물들의 학명, 나라들의 수도. 아버지는 늘 무뚝뚝했지만 책을 읽어줄 때만큼은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노신사는 동물편을 펼쳤습니다. 157페이지 치타.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짚으며 이 녀석은 시속 120km로 달린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제가 와 10이랑 0이네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숫자가 비밀번호의 일부였던 겁니다. 박 씨는 전율했습니다. 이사를 여러 번 하면서 이 책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버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작년부터 전국의 헌책방을 찾아다녔습니다. 같은 출판사, 같은 연도, 같은 페이지. 한 권씩 모을 때마다 아버지와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신 거군요.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싼 겁니다. 잃어버린 30년을, 아버지와 나눴어야 할 대화들을 뒤늦게라도 찾을 수 있다면요. 노신사는 서류 가방에서 메모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빼곡히 적힌 숫자들과 단어들. 지금까지 20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 씨 서점에서 21번째 책을 샀죠. 전체 시리즈가 24권입니다. 이제 3권만 더 찾으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권만 더 찾으면 드디어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당에는 노신사와 박 씨, 그리고 침묵하는 금고만이 남았습니다. 차가운 철문 속에 갇힌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무슨 말을 남기고 싶었던 걸까요? 해시태그 제5장 마침내 열린 따뜻한 철문. 그로부터 일주일 뒤, 박 씨는 전국의 헌책방 주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1980년대 계몽사 백과사전 나머지 3권을 찾아달라고. SNS에도 글을 올렸고 지역신문에도 작은 광고를 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부산의 한 헌책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계 지리편이 있다고. 박 씨는 직접 KTX를 타고 내려가 책을 가져왔습니다. 값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나흘째 대구에서 위인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오늘 마침내 마지막 과학편이 인천의 작은 서점에서 나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박 씨는 노신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르신 다 모았습니다. 24권 전부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 4시 노신사의 집 마당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 씨 처음 출동했던 경찰 2명, 그리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동네 이웃 몇 명.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노신사는 24권의 백과사전을 금고 앞에 차례대로 펼쳐놓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밤새워 계산한 숫자들과 단어들이 빼곡했습니다. 동물편 157페이지 12와 0. 중얼거리며 첫 번째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딸각 소리가 났습니다. 식물편 203페이지 장미의 학명 첫 글자. 두 번째 다이얼.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세계 지리편 89페이지 우리가 함께 가보고 싶다던 파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2단계의 복잡한 잠금 장치가 하나씩 풀려갔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가 함께 웃었던 순간이 되살아났습니다. 위인편 177페이지 아버지가 존경하셨던 세종대왕. 노신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다이얼. 과학편 234페이지. 만유인력의 법칙. 떨어진 건 언젠가 다시 만난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페이지. 아버지, 이제 만나러 갑니다. 마지막 숫자를 입력하는 순간 30년간 잠겨있던 금고에서 육중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철컥, 철컥, 철컥. 12개의 잠금 장치가 차례로 해제되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두꺼운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금고 안에는 금괴도 돈다발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엔 빛바랜 편지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수천 통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같은 필체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노신사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수연이 첫 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수연아. 애비는 너를 안아주는 법을 몰라 이렇게 펜을 든다. 내가 오늘 처음 아빠라고 불렀구나.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두 번째 편지. 수연이 5살 생일. 수연아, 오늘 내가 백과사전 보며 동물 이름을 하나씩 읽어주더라. 애비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단다.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노신사의 생일마다, 입학식마다, 졸업식마다 아버지가 써내려간 편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통도 붙이지 못한 서랍 속에 간직했던 마음들이었습니다. 애비는 너에게 차가운 철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하지만 애비 스스로 마음을 표현할 줄 몰라 미안하구나. 내가 집을 떠나던 날 애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하길,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매일 기도했단다. 마지막 편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수연아, 애비의 마지막 금고를 너에게 남긴다. 이 안에 애비가 평생 말하지 못한 모든 사랑을 담아두었다. 너와 함께 읽던 그 책들을 기억하느냐? 그 시간이 애비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단다. 비밀번호는 그 속에 있다. 내가 언젠가 이걸 열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애비의 서툰 사랑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수연아. 영원히. 노신사는 편지 뭉치를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70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아버지의 목소리가 마침내 들렸습니다. 박 씨도 경찰들도 이웃들도 모두 눈물을 닦았습니다. 금고 안에서 꺼낸 건 돈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문창 서점 창가에는 24권의 백과사전이 가지런히 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액자가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가장 값진 유산. 서툴지만 진실한 사랑. 오후 4시 노신사가 서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책을 사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책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은 한결 평온해 보였습니다. 낡은 백과사전 한 권은 5,000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은 1,000만 원도 억만 원도 아닌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